한국,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 모스크바에서 들려오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군사대국 러시아가 이제는 체면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외환 보유고의 23%를 파산 직전에 소련에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현금이 아닌 고철 취급받던 탱크와 미사일 뿐이었습니다. 서방은 조롱했습니다. 돈 대신 쓰레기를 받아온 나라.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그 고철을 재설계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기체계를 만들어냈고 그 기술의 원조였던 러시아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떼인 돈 30억 달러. 그 돈이 어떻게 수조 원의 전략 자산으로 바뀌었는지 지금 그 역전의 시작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이 강의실은 19세기 석조 건물 안에 자리한 공간으로 낡은 목재 의자와 좁은 통로, 그리고 창문 너머로 늘 회색빛을 띠는 템스강 쪽 하늘이 그 분위기를 만드는 곳이었죠. 5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의자 긁히는 소리와 노트북 여는 소리가 뒤섞였고 저는 강단 위에서 출력물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그 종이는 제가 30년 동안 방산을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케이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 고민이 강단에 오르기 직전까지 머릿속을 붙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킹스칼리지 런던 전쟁학과 석좌 교수이며 나토 방산기술자문위원을 20년 넘게 역임했습니다. 무기기술 이전과 방산무역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겠죠. 오늘 강의는 그 30년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특이한 케이스를 다룰 겁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실린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국가명도, 지도도, 숫자도 올리지 않았죠. 학생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강단 위에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을 저는 일부러 끊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라 이름을 밝히면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한 채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냉전 시대에 완벽하게 고립된 분단국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과는 외교 관계가 전무했고 서방 세계는 이 나라를 미국 동맹의 하위 파트너 정도로만 인식했죠. 둘째, 자체 방산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 받은 무기조차 내부를 열어볼 수 없었는데 이른바 블랙박스 정책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는 밭대 구조는 알지 말라는 거였죠. 셋째, 이 나라는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외부 지원이 없으면 국가 재정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세계 방산 4위 국가의 조건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그걸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죠. 학생 몇 명은 고개를 갸웃했고 일부는 이미 머릿속에서 후보 국가를 추리기 시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넷째, 이 나라는 적에게 기술을 받아 세계 방산 4위 국가가 됐습니다. 다섯째, 그 적이 현재 이 나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강의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지는 방식이 보통의 침묵과 달랐죠. 긴장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분명하게 감지됩니다. 집중은 방향이 있고 긴장은 방향이 없습니다. 50명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는 순간 강의실 전체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앞줄에 앉아있던 소피 클라센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연방군 방산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이번 학기에 합류한 학생이었는데 유럽 방산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제 강의에서 항상 첫 번째로 반박 질문을 제기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외가 없었죠. 소피는 미국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이 냉전 시대에 세계 방산을 주도했고 소련이 무너진 뒤 단독 패권을 가졌으니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죠. 미국은 적에게 기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토 자문위원으로 20년을 일하면서 미국 방산 시스템을 어느 나라보다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미국은 항상 기술을 주는 쪽이었습니다. 받는 쪽이 된 적은 없었죠. 소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반박을 준비하려다 잠시 멈추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산에서 미국 중심 논리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지 몰라 잠깐 멈추게 됩니다. 소피가 딱 그 상태였죠. 자신의 전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아직 새 프레임을 잡지 못한 그 순간. 저는 그 침묵을 굳이 채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매튜 로빈슨이 노트를 내려놨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데이터 분석에 강하고 강의 중 필기를 거의 멈추지 않는 것으로 제 수업에서 이미 유명해진 학생이었죠. 그 친구가 노트에서 손을 뗐다는 건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말보다 그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국가명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대신 두 줄만 떴죠. 외환 보유고 130억 달러. 그 나라가 적에게 빌려준 돈 30억 달러. 매튜가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23%. 외환 보유고의 23%를 적에게 빌려줬다는 뜻이잖아요. 목소리에 충격이 담겨 있었지만 절반은 이미 계산을 완료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 말이 강의실 앞에서 뒤로 조용히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주위 학생들이 다시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동맹 강화도 아니고 외교 의례도 아니었습니다. 자국 외환 보유고의 23%를 이념이 전혀 다른 적국에 빌려준 나라. 그것도 자신이 원조를 받던 나라인 채로요. 세계 어느 교과서에도 이 케이스가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선택을 실제로 한 나라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강당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 멈췄습니다. 나라 이름은 다음 순서에 밝히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저도 처음 이 케이스를 접했을 때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로서 이 선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슬라이드를 끄지 않았습니다. 130억과 30억이라는 두 숫자가 스크린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숫자가 강의실 전체에 조용히 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방산을 연구했지만 이런 사례는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스크린 위에 두 줄의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강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130억과 30억 사이를 오갔고 누군가는 이미 종이에 뭔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 앞으로 다시 걸어오면서 이 순간을 잠시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그 숫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정보는 맥락이 쌓인 뒤에 들어야 제대로 꽂힙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름은 맥락 없이 들으면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뒤쪽에서 낮은 감탄사가 흘러나왔고 앞줄 몇몇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피 클라세는 잠시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떠올립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 혹은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국. 세계 방산 4위라는 이미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이 케이스의 핵심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1990년의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13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적은 수치가 아니지만 1990년의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이건 국가 운영에 쓸 수 있는 사실상 전부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같은 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출한 공적개발 원조 총액은 1억 달러였습니다. 자국 예산으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고작 1억 달러인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 자신이 원조를 받아온 나라였으니 그 1억 달러조차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소련에 빌려준 돈이 30억 달러였습니다. 원조 전체 예산의 30배. 외환 보유고의 23%. 매튜가 처음 그 비율을 계산하며 중얼거렸을 때 강의실이 조용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금 전체의 4분의 1을 이념이 다른 적국에 빌려준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극심했다는 건 이후 공개된 외교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23%를 빌려줬다고요? 라는 말을 꺼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국가 재정을 건 도박이네요. 라고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 비판도 있었지만 그보다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유럽 방산의 역사에서 이런 규모의 결정을, 이런 조건의 나라가 내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걸 소피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처음 연구했을 때 1990년이라는 시점과 한국의 재정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의 첫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냉전 체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단국이 소련의 외환 보유고의 4분의 1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봐도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그 판단을 바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원한 것은 돈의 회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출의 조건을 보면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한국이 소련에 돈을 빌려주면서 요구한 것은 이자도 담보도 조기 상환 보증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원한 건 딱 두 가지였죠. 첫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지지를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성사시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소련의 협조를 발판 삼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전 체제에서 한국은 서방 진영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어느 나라와도 공식 외교 채널이 없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이 소련의 지지를 받는 동안 한국은 그 반대편 논리를 소련과 직접 조율할 창구조차 없었습니다. 30억 달러는 그 창구를 여는 비용이었습니다. 매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외교적 지위를 산 거군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1991년 9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소련이 안보리에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은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의 수교를 바탕으로 동유럽 여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잇따라 외교 관계를 수립했죠. 분당국이 냉전의 양 진영에 동시에 발을 걸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계획에는 처음부터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1990년 당시 소련은 이미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 신호를 완전히 읽지 못했거나 읽었더라도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억 달러를 빌려줄 당시 소련의 상환 능력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였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투명이 아니라 위험했습니다. 소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요. 표정에서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그 날짜를 화면에 띄우자 강의실 안에서 몇몇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소련이 공식 해체된 날이었습니다. 차관 협약이 완전히 집행되기도 전에 상대방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이 이야기가 곧 이어질 내용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억 중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만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결과가 실패였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이 그 30억 달러로 얻은 것을 단순히 차관 회수율로 계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유엔 동시 가입, 사회주의권 수교, 냉전 양 진영과의 동시 외교 채널. 이것들의 숫자를 붙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이 이후 한국이 걸어간 길의 기반이 됐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매튜가 노트에 뭔가를 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잃을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몰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질문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훨씬 선명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스크린 위에 1991년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이 사라진 날. 한국이 빌려준 돈의 절반이 공중으로 흩어진 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혀 다른 거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저는 그 날짜를 스크린에 남겨둔 채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다음 내용을 예상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방금 들은 숫자들을 다시 머릿속에서 되짚는 듯 눈길이 허공에 멈춰 있었죠. 저는 그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던 날 서울의 어느 외교부 관료는 서류 한 묶음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차관 계약서였습니다. 30억 달러를 소련에 빌려주기로 한 문서였죠. 상대방이 사라졌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지도 위에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러시아가 소련의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그 약속의 한계를 말해줬습니다. 30억 달러 차관 중 소련 해체 전까지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4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약만 남아 있었죠.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받지도 못하고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나라는 소련의 껍데기를 이어받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1992년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였는지가 드러납니다. 그해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은 2500%였습니다. 2.5%가 아닙니다. 2500%입니다. 연초에 빵 한 덩어리가 1루블이었다면 연말에는 같은 빵이 25루블이 됐다는 뜻이었죠. 화폐 가치가 문자 그대로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받지 않으려는 상인들이 생겨났고 달러나 물물 교환이 일상적인 거래 수단이 되는 장면이 모스크바 거리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외국에 빌린 수십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러시아는 결국 국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받아야 할 돈의 상당 부분은 그 선언과 함께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빌려준 돈은 절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집행된 금액조차 상환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대신 얻은 것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혹감이 아니라 날카로운 판단을 준비하는 표정이었죠. 소피는 결국 돈도 날리고 기술도 없고 위험만 커진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기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는데도 소피는 이미 그 방향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 직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블랙박스 정책을 설명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냉전 내내 미국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F-4 팬텀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 등 수십 년간 미국 방산의 최전선 장비들이 한국군에 배치됐죠. 그런데 한국은 그 무기들의 내부 구조를 한 번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판매할 때 핵심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분해하면 안 됩니다. 내부를 열면 안 됩니다. 이상이 생기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무기를 운용했지만 그 무기가 왜 작동하는지를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방산 기술 개발의 출발점 자체가 막혀 있었다는 의미였죠. 무기를 분해해봐야 역설계가 가능하고 역설계가 돼야 독자 설계로 나아갑니다. 그 첫 단추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봉인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무기를 쓸 수 있었지만 만들 수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매튜가 끼어들었습니다. 동맹국한테 기술을 봉쇄당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건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다소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부정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30년간 미국 무기의 내부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련 기술도 사라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라진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군수 공장들이 일거에 민영화되거나 방치됐습니다. 수십 년간 냉전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했던 엔지니어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일부는 생계를 위해 기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 암시장이 들어섰습니다. 미사일 기술, 잠수함 추진 시스템, 극초음속 관련 기초 연구들이 암시장을 통해 유출됐다는 것은 이후 여러 국가의 정보 보고서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은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미사일의 엔진 출력과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련제 로켓 엔진 계보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지목됐습니다. 한국이 소련에 30억 달러를 빌려주던 그 시점부터 소련 붕괴 이후 기술이 암시장을 통해 이동하던 그 경로가 2017년 북한 대륙 간탄도 미사일 성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소피도 매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정확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빌려준 돈은 절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맹국 무기는 분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 기술은 북한으로 흘러갔고 한국을 향한 안보 위협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독자 기술 기반은 없고 외환 보유고는 줄었으며 기대했던 전략적 이득도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소피가 처음과는 다른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그냥 전략 실패 아닌가요? 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단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에게 선택지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위협은 커지고 동맹은 봉인돼 있고 누가 봐도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불곰. 강의실 안에서 몇몇이 그 단어를 소리 없이 되뇌는 표정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 냉전의 상대편. 그러나 이 두 글자가 방산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그 어떤 상징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바꾸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러시아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천 %에 달하고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갚아야 할 돈이 있었죠. 현금은 없었습니다. 루블화는 휴지 조각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달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넘쳐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기였습니다.
1993년 러시아 측은 한국에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돈으로 갚는 대신 무기로 대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제안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탱크로 받겠냐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불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곰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차는 김영삼 정부 시절, 2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유입된 무기의 목록을 보면 그 규모가 단순한 물물 교환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T-80 전차, 보병 전투 차량, S-300지대공 미사일 체계, 이글라, 휴대용 방공 미사일,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전투기까지. 소련이 냉전 기간 동안 서방에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전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 때는 블랙박스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분해 금지, 역설계 금지, 내부 열람 금지. 수십 년간 한국이 겪어온 조건이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넘기면서 아무런 기술 봉쇄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복잡한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할 여력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채무 상환이라는 성격상 을의 입장이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소련제 무기를 받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엔지니어들은 넘겨받은 무기를 전면 분해했습니다. T-80 전차의 장갑구조, S-300의 탐지 및 요격 알고리즘, 이글라의 적외선 유도 방식, 메티스의 반능동 레이저 유도 체계. 냉전 기간 내내 서방이 존재만 알았지 내부를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것을 분해하고 측정하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역설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매튜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무기를 운용하면서 쌓은 경험에 러시아 무기의 역설계를 더한 거잖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매튜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이었죠. 이건 복제가 아니라 융합이잖아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융합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보면 이 사업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천궁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 미사일의 설계 기반을 분석하면 S-300의 구조적 영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운용 개념과 전자체계에는 수십 년간 패트리어트를 운용하면서 축적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 실전 요격 테스트에서 천궁이의 요격 성공률은 96%였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방산 관계자라면 누구나 압니다. 실전 환경에서 96%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궁은 이글라를 분해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글라의 적외선 유도 방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설계한 한국형 휴대용 방공 미사일이었죠. 현궁은 메티스의 대전차 유도 원리를 흡수해 만든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는 T-80의 장갑 구조와 엔진 개념을 분석한 위에 독자 설계를 얹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목록을 나열하면 마치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한 나라의 방산 생태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세계 수준의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된 과정이었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S-300을 분해한 나라가 한국 말고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S-300을 블랙박스 없이 넘겨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일부 구성품이 유출된 사례는 있지만 체계 전체를 공식적으로 이전받아 분해 역설계까지 수행한 나라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피의 반박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럽 방산의 전통에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었는데 이 대목에서는 더 이상 반론을 준비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대신 조용히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토에서 30년간 자문했지만 냉전 양 진영의 기술을 모두 가진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계 방산은 크게 두 계보로 나뉩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 체계와 소련 중심의 동방 체계. 이 두 계보는 냉전 내내 서로를 분석하려 했지만 실물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방 체계를 수십 년간 운용했고 동방 체계를 분해했습니다. 두 줄기가 한 나라의 연구소 안에서 만난 것이었죠. 이런 경우는 인류 방산 역사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매튜가 말했습니다. 돈을 잃은 결과가 기술 독립이었다는 건데 이걸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불곰 사업은 한국이 치른 비용보다 훨씬 큰 것을 돌려준 거래였습억 달러를 빌려줬다가 절반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반의 대가로 받은 것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기술 융합 구조였습니다. 저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완전히 껐습니다. 강의실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이었죠. 지금까지는 과거를 봤습니다. 차관이 어떻게 무기가 됐는지, 무기가 어떻게 기술이 됐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왜 세계에 단 하나뿐인 방산 구조를 만들어냈는지를요. 그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있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질문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지금 한국에 매달리는가?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매튜가 노트를 새 페이지로 넘겼고 소피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서방의 많은 분석가들이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재, 에너지 수출 차단, 스위프트 금융망 퇴출, 달러 결제 시스템 차단.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압박이었습니다. 저도 그 예측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나토 자문위원 시절 익힌 경제 제재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러시아가 버티는 건 쉽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상했던 속도로는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에너지 시장의 실제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유럽이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차단했을 때 러시아는 수요처를 바꿨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었지만 물량은 유지됐고 에너지 수입으로 들어오는 외화의 총량은 서방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덜 줄었습니다. 파이프라인 방향을 동쪽으로 돌리고 유조선 항로를 재편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러시아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제재의 실질적 충격이 재정에 반영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러시아 정부는 들어온 돈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국방비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국방 예산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국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군사 분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군수 공장들이 풀가동 체제에 들어갔죠. 전차 부품을 만들던 공장이 포탄을 찍어냈으며 평시에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됐던 제조시설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특히 시베리아나 우랄 산맥 너머의 오지 지역 노동자들에게 군수공장 일자리는 생애 처음으로 안정적이고 넉넉한 소득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죠. 이 지역에서는 대도시와 달리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모스크바는 그들에게 다른 나라였습니다. 지방은 오랫동안 버려진 느낌을 받아온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갑자기 공장이 풀가동되고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병 제도가 그 흐름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하는 계약병에게는 입대와 동시에 사이닝 보너스로 우리 돈 약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1년 복무 기간 동안 받는 총 급여는 약 9,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 지방 도시의 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지 지역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평생을 모아도 자가 마련이 어려웠던 지방 청년들에게 군에 1년 복무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였죠. 본인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권유했고 마을에서는 자랑스러운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경제 기반이 약한 지방에서 계약병 지원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도약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지율이 설명됩니다. 전쟁 중 푸틴의 지지율은 80%를 넘어섰고 전쟁 자체에 대한 지지율도 76%에 달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이 숫자를 국가선전이나 공포정치의 산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시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 데이터와 군수공장 고용 통계를 겹쳐보면 그 해석이 절반밖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러시아 지방의 서민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일상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았고 식탁이 비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텔레비전 속 먼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월급 명세서를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지지율은 선전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수혜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소피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러시아 서민에게는 실질적인 경제 호황처럼 작동했다는 건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단어를 고르면서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었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러시아는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쪽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4%대를 기록했습니다. 군수 생산이 경제 전체를 끌어올린 것처럼 보이는 수치였죠. 그런데 최근 수치는 0.6%대로 급락했습니다. 군수 외 민간 경제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갔고 소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수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냉장고를 만드는 공장, 세탁기를 만드는 공장,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던 라인은 멈추거나 축소됐습니다. 사람들 손에 돈은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군수 과잉 유동성이 소비재 시장으로 번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이 지속 가능했던 적은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스타벅스 가격이 그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방 브랜드들이 철수한 뒤 러시아 자본이 인수해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한 잔 가격은 현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0원입니다. 서울 스타벅스가 4,700원인 것과 비교하면 평균 소득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나라에서 커피 한 잔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물론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소비재 인플레이션의 속도와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받아 기뻐하던 계약병 가족이 그 돈으로 장을 보러 갔더니 예전과 같은 양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서민들은 전쟁의 피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지지율도 따라 내려오는 건 아닌가요? 라고요. 그러면 푸틴에게도 정치적 압박이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아들고 강희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매튜가 짚은 그 지점이 정확히 이 이야기의 방향이었습니다.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 소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 군수 호황의 효과가 희석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탱크는 이미 충분합니다. 포탄 생산도 어느 수준까지는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부족한 것은 국민의 일상을 채울 수 있는 소비재 제조업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이며 중국에만 종속되지 않아도 되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공중에 잠시 남겨뒀습니다. 강의실 안에 묵직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소피는 처음으로 반박 질문을 준비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매튜는 노트에서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뀐다는 말을 하고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세 줄이 떴습니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텔레비전 시장 9년 연속 1위. 옆에는 나라 이름 대신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튜가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분야를 한 시장에서 동시에 1위를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건가요? 라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장에서 동시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기록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를 밝히기 전에 먼저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산업입니다. 제조 방식이 다르고 유통 구조가 다르며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는 내구성과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고 스마트폰은 기술과 디자인이 구매를 움직이며 텔레비전은 화질과 브랜드 인지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세 분야에서 동시에 같은 나라가 1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시장을 봐도 기록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없고 유럽 시장에서도 없으며 동남아 시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례입니다. 나토 자문위원으로 수십 개국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동시 석권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판매량은 전체 1위였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삼성 텔레비전은 무려 9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이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시장 경제로 전환하던 시기에 러시아 국민들은 처음으로 외국 브랜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절은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소련 시절 내내 국가가 정해준 제품만 써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첫 번째 선택의 시간에 한국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텔레비전은 비쌌지만 품질로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가 반복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모아 사는 사치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선택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적당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내구성을 앞세워 러시아 중산층의 첫 번째 선택이 됐습니다. 한번 믿음을 준 브랜드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것을 아들이 쓰고 어머니가 고른 것을 딸이 따라 골랐습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생활 속 깊이 쌓인 충성도였습니다. 그 충성도를 쌓기 위해 한국이 마케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품이 좋으니까 쓰고 익숙하니까 계속 쓴 것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반복이 30년 동안 쌓인 것이 바로 이 세 분야 동시 1위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소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강해 처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 30년을 전쟁 때문에 잃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걱정하는 기색이 느껴졌죠. 유럽 방산의 전통에 자부심이 강했던 소피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강의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신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이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되돌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서방 각국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현대기아는 러시아 현지 생산 라인을 중단했고 삼성은 유통망에서 철수했습니다. 30년간 러시아 국민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던 한국 브랜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한 게 아닌데 갑자기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 정부가 일으킨 것이지만 그 결과로 사라진 브랜드는 수십 년간 일상을 함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습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공격적인 가격과 빠른 공급망을 앞세워 러시아 시장에 밀고 들어왔고 중국산 스마트폰이 갤럭시가 빠진 매장을 채웠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차의 점유율은 55%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산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대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의 마음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매장을 채우는 것과 러시아 국민이 중국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되는 구조에 대한 불안감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트너가 하나뿐이라는 건 협상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차이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씨입니다. 소련 시절 군수공장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고 소련 해체 이후 영국으로 이주해 현재는 방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무기체계의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 국민의 실제 소비 심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몸으로 직접 경험한 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볼코프가 강의실 옆문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체구가 크고 묵직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강의실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중국 제품을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1위는 여전히 갤럭시라고요. 볼코프는 최근 러시아에서 진행된 소비자 설문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 돌아왔으면 하는 외국 기업을 묻는 설문에서 삼성이 2위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은 그 설문 안에 아예 들어있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쓰는 건 선택이 없어서지 원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소피가 낮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볼코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러시아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현대나 기아가 돌아오면 다음 차는 한국 차로 바꾸겠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갑자기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 충성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처음에는 비교하면서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 기준 자체가 흐려집니다. 한국 브랜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소비의 주축이 되는 순간부터 충성도는 더 빠르게 희석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강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매튜가 볼코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볼코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을 꺼냈습니다. 불곰 사업 이야기부터 하겠다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은 무기를 3개월 만에 완전히 분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설계하고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3개월 만에 내부 구조를 전부 파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볼코프의 표정에는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혹감과 존경이 동시에 담긴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수준의 기술 흡수력과 실행 속도를 가진 나라가 한국인지 중국인지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는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매튜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30년 걸려 쌓은 시장을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지금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볼코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겠다며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보내고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직접 하나씩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그대로 둔 채 강의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분석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보낸 신호들을 하나씩 꺼내놓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해석하거나 추론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외교 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발언들이고 외신이 보도한 사실들입니다. 그 신호가 4개입니다. 첫 번째, 주한 러시아 대사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우호국이라는 분류는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한국은 서방 제재에 동참했으므로 법적으로 비우호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사는 그 비우호국 목록 안에서 한국을 따로 떼어내 가장 우호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외교 언어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제재에 묶여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만큼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 푸틴은 공개 발언에서 한국과 전쟁 전의 관계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특정 국가를 이름을 들어 관계 회복 의사를 직접 표명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전쟁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황에서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특정 나라를 지목해 전쟁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서방 언론은 주목했고 저도 이 발언을 처음 봤을 때 밑줄을 그었습니다. 나토 자문위원으로 30년을 일하면서 푸틴이 전쟁 중에 특정 나라를 이름 들어 이런 발언을 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이 주최한 승전기념일 행사에서 푸틴과 한국 국무총리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푸틴은 한국 국무총리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곧 김정은을 만날 예정인데 전해줄 말이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발언을 분석하면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호의입니다. 적국의 지도자를 만나는 자리에 한국 쪽의 전달 의사를 묻는다는 것은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 영향력 과시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발언은 러시아가 한국을 단순한 제재 참여국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 항로인데 이 항로의 약 90%가 러시아 영해를 지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 항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열흘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운송비와 시간을 모두 줄일 수 있는 항로죠. 한국 입장에서 북극 항로는 단순한 물류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업 강국으로서 쇠빙선과 극지용 선박 발주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한 러시아 대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북극 항로를 활용하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압박처럼 들리지만 외교 언어로 읽으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항로를 원한다면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는 초대장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손을 내민 것이었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극 항로를 활성화하려면 아시아 최대 해운 파트너인 한국이 필요합니다. 항로의 90%가 자국 영해라는 것은 통제권을 가졌다는 뜻이지만 그 항로를 실제로 쓰는 나라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도 러시아가 필요한 구조가 이미 설계돼 있었습니다. 매튜가 4개의 신호를 노트에 정리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로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외교에서 드문 일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제조업입니다. 고품질 소비재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 둘째는 첨단 기술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정밀 부품처럼 중국이 아직 완전히 따라잡지 못한 기술 영역. 셋째는 신뢰입니다.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영토 분쟁을 일으킨 전례가 없고 계약을 지키며 정치적 개입 없이 경제 협력을 하는 나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중국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중국은 제조업과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겉으로는 협력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복잡합니다. 중소국경 분쟁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고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구 압력에 대한 경계심도 러시아 안에 존재합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를 싸게 사들이면서 가격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도 퍼져 있습니다. 을의 입장이 굳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러시아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은 그 지점에서 다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역사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러시아 내정에 간섭한 전례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한국은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협력해도 종속될 우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볼코프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라고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예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볼코프는 덧붙였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여러 나라와 약속을 했고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토 불확장 약속을 포함해서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계약을 지키고 정치적 조건 없이 경제 협력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에게 얼마나 드문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소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박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신뢰까지 자산인 거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강의 처음에 한국이 4위라고요. 과대포장 아닌가요? 라고 말하던 소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굳이 짚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보다 훨씬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문의 힘이기도 하죠. 제조업, 첨단 기술, 신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중국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강의실에 남겼습니다. 처음 말할 때와 같은 문장이었지만 이제 강의실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의문이었고 지금은 결론이었습니다. 볼코프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이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볼코프가 나간 강의실은 조금 다른 공기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침묵을 그대로 뒀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50여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누군가 노트를 넘기는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조차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단으로 돌아가 강의 맨 처음에 보여줬던 슬라이드를 다시 띄웠습니다. 적에게 기술을 받아 세계 4위가 된 나라. 그 적이 지금 이 나라에 매달린다. 처음 이 조건을 들었을 때 미국이라고 외쳤던 소피는 지금 아무 말 없이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노트 위에 뭔가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강의실 안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되짚고 있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강의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사람이 진짜로 생각할 때는 말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단 역전입니다. 첫 번째, 한국은 외환 보유고의 23%를 소련에 빌려줬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냉전의 반대편 진영에 국가 재정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사라졌고 러시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려받지 못한 돈 대신 무기를 받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무기를 전면 분해했고
냉전 양진영의 기술을 한 나라 안에서 결합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4위의 방산국이 됐습니다. 세 번째, 그 무기를 줬던 나라가 지금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사가 신호를 보내고 최고 지도자가 공개 발언으로 관계 회복 의사를 밝히고 북극 항로를 카드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겹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K방산의 뿌리는 러시아 기술이고 K방산을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한국 소비재 브랜드가 30년 동안 가장 깊이 파고든 시장이 러시아였고 지금 그 브랜드의 귀환을 가장 원하는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적에게서 받아 4위가 됐고 그 4위를 다시 그 적이 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나라가 기술을 가져갔고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가 그 기술을 다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이 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토록 촘촘하게 엮인 경우를 인류 방산 역사에서 찾으려 해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낙관적인 시각으로 읽었습니다. 30억 달러를 날린 것처럼 보였는데 세계 4위 방산국이 됐다는 것, 러시아까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것. 결과만 놓고 보면 완벽한 반전 서사입니다. 그런데 30년간 방산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낙관 위에 반드시 한 가지를 얹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한국 브랜드를 기다리는 마음은 지금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문에서 삼성이 돌아왔으면 하는 기업 2위를 기록하고 중국차를 타면서도 다음엔 현대차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중국 제품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일상이 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기억은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 브랜드를 직접 써본 세대가 소비의 주축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순간 충성도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은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볼코프가 남긴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숫자 뒤에 있는 속도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장은 점유율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습관이 쌓이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한번 굳으면 바꾸는 데는 다시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방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방산이 세계 4위라는 것은 현재의 기록이지 영원한 지위가 아닙니다. 불곰 사업으로 쌓은 기술 우위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개발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러브콜이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느냐는 한국 외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기회가 되느냐는 그 기회를 잡을 시점을 놓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앞에 열린 창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열린 창은 반드시 닫히는 시간이 옵니다. 매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산 연구자이지 한국 외교부 장관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창이 열려있는 동안에만 기회입니다. 창이 닫히고 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인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소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운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치밀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30억 달러를 날리고 기술도 없고 위험만 커진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실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처음에 한국이 과대포장 아니냐고 물었던 학생이 지금 이 결론에 스스로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요 없이 설득 없이 사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이 바뀌는 것. 저는 그 변화를 굳이 짚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더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와 기술과 생존 본능이 만든 전략의 걸작입니다. 30억 달러를 잃은 것처럼 보인 결정이 방산 4위의 기반이 됐고 적에게 받은 무기가 세계가 사겠다고 줄 서는 무기가 됐으며 그 적이 지금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설가도 이런 구조를 쉽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걸작의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템스강 쪽 하늘이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강의 내내 그랬던 것처럼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동안 저는 강단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한 도박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방산을 30년간 연구한 사람이 교과서에 없는 사례 앞에서 틀렸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히려 이 이야기의 무게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없는 일을 한 나라가 교과서에 있는 나라들이 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나토 자문위원으로 수십 개국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조는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소련의 붕괴라는 우연, 그리고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꾼 선택이 동시에 맞물려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복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한국이 그 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장이 어떻게 쓰일지 지켜볼 생각입니다.